제31화 추시에 빠진 조조 제1장 성벽도 낮고 방비 병력도 적은 수패성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다. 유비는 미축과 손건을 불러놓고 장탄시켰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손건이 조심스레 의견을 내놓았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다행히 여포는 조조의 원한을 사고 있으니 일단 소패성을 버리고 허도로 가서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거기서 군사를 밀려 여포를 깨뜨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유비로서도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앞장서 포위망을 뚫고 나가겠느냐? 이 못난아오가 죽을 각오로 길을 뚫어보겠소. 장비가 나섰다. 무슨 일에나 앞장서는 저돌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번 사달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유비도 말리지 않았다. 좋다. 익덕은 길을 열고 운장은 뒤를 막으라. 나는 가운데서 노유를 보호할 터이니. 그날 밤 삼경에 유비군은 달빛을 이용하여 북문을 몰래 열고 달아났다. 그러나 성문 밖에는 여포의 수하장수인 송원과 위속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에 선봉장인 장비가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길을 열자 선봉군에 뒤이어 노유를 보호하는 유비의 중군과 관우의 후군이 차례로 성문을 빠져나갔다. 뒤쪽에서 여포의 장수인 장효가 쫓아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관우가 82근짜리 청룡원 얼도를 휘두르며 장효의 추격을 가로막았다. 여포는 멀리서 유비군이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굳이 뒤쫓지는 않았다. 자신을 선의로 대해주던 유비를 죽일 생각까진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유비가 빠져나간 소패성을 빨리 점령하여 자신의 영향하에 두는 것이 더 기묘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부장 고순에게 소패성을 맡기고 자기는 다시 서주로 돌아갔다. 한편 소패성을 빠져나와 허도로 도망친 유비는 우선 성 밖에 군영을 세웠다. 조조의 뜻도 모른 채 무턱대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손건을 시켜 조조를 찾아보게 했다. 조조는 여포에게 쫓긴 유비가 몸을 의탁하러 왔다는 말을 듣자 회히 승낙했다. 유현덕과 나는 형제여. 즉시 성 안으로 들어오라 하시오. 조조는 계산이 빠른 자였다. 전부터 유비와 여포의 결속을 우려하던 그로서는 유비가 여포와 갈라져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기뻤던 것이다. 손건은 조조의 반응을 그대로 유비에게 전했다. 이튿날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성 밖에 남겨둔 채 손건과 미축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조조는 유비를 상빈의 예로 맞아 정중히 대접했다. 이에 안도감을 느낀 유비가 여포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낱낱이 호소하자 조조가 부드러운 말로 위로했다. 여포는 본래 의리가 없는 자요. 나와 아우님이 힘을 합쳐 그 자를 없애버립시다. 말씀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에 조조는 술자리를 베풀어 푸짐히 대접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유비를 보내주었다. 유비 일행이 돌아간 뒤 순욱이 들어와서 조조에게 말했다. 유비는 영웅입니다. 일찌감치 도모하지 않으시면 훗날 반드시 우환거리가 될 것입니다. 조조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 따로 대답하지 않았다. 순욱이 나간 뒤에 곽가가 들어오기에 조조가 물어보았다. 순욱이 나더러 유현덕을 죽이라는데 어찌해야 되겠소? 봉효곽가가 대답했다. 안 됩니다. 주공께선 백성들을 위해 의병을 일으켜 공력을 제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직 신의로 충골들을 대하셔야 하고 오히려 그들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지금 유현덕은 공공해져 몸을 의탁하러 왔지만 전부터 영웅의 이름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를 죽인다면 어진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천하에 지략 있는 인사들은 그 소문을 듣고 의심이 생겨 절대로 주공께로 오지 않을 것이니 장차 주공께선 누구와 더불어 천하를 평정하실 겁니까? 무릇 한 사람의 화근을 없애려다 천하의 인망을 잃는 일이 되니 안전하고 위태로운 기밀을 잘 살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 그대 말이 내 마음에 꼭 드는구먼. 조조는 대단히 기뻐했다. 다음 날 그는 임금에게 표문을 올려 유비를 예주자사에 천거했다. 이를 보고 정욱이 간했다. 유비는 끝내 남의 밑에 있을 인물이 아닙니다. 일찍 도모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러자 조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영웅을 등용할 때이지 한 사람을 죽여 천하의 인심을 잃을 때가 아니오. 이 점에서 나는 곽봉효와 견해를 같이 하오. 조조는 끝내 순욱이나 정욱의 말을 듣지 않고 곽가의 말을 따랐다. 그리하여 유비가 부임하는 날 병사 3,000명과 군량 1만 섬을 선물로 주었다. 앞날을 축하하는 내 성의이니 사양 말고 받아주시오.
유비는 조조의 성대한 전송을 받으며 허도를 떠났다. 조조는 유비가 예주에 도착하거든 군사를 이끌고 소패로 가서 흩어졌던 원래의 병사들을 불러 모아 여포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비에게 서력할 기회를 준 것이지만 조조의 입장에서는 유비를 이용하여 강적 여포를 견제하는 실리를 챙긴 것이었다. 유비는 예주에 도착하자 곧 여포를 칠 준비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선 조조에게 얻은 군사와 군량을 바탕으로 예주에 소속된 군사와 군량을 합치고 거기에 다시 소패성 시대의 옛 군사들을 불러 모으니 어느 정도 볼만한 군사력이 되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유비는 사람을 시켜 조조와 만나자는 서찰을 보냈다. 제2장 유비의 서찰을 받은 조조는 여포를 직접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려 했다. 그때 전령이 아래오 하고 달려와서 급보를 전했다. 관중의 장제가 군사를 이끌고 남양군을 공격하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눈먼 화살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조카 장수가 가후를 책사로 삼고 그 무리를 이끌며 형주의 유표와 연계하여 남양군의 완성에 주둔하고 있으나 곧 군사를 일으켜 대궐의 임금을 빼앗으려 한다는 정보입니다. 크게 노한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포가 그 틈을 타 허도로 다시 쳐들어올 우려도 있어 순욱에게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순욱이 말했다. 그건 쉬운 일입니다. 여포는 무모한 놈이라 이속만 보면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주공께선 서주로 사자를 보내 벼슬을 올려주고 상을 주면서 유연덕과 화해하라는 영을 내리십시오. 여포는 기뻐서 뒷일은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좋은 계책요. 조조는 그렇게 말하고 봉거도의 왕측에게 벼슬을 내리는 교지와 화해를 권하는 서찰을 주어 서주로 보냈다. 그와 동시에 조조는 장수를 친히 토벌하기 위해 15만 군사를 일으켜 세 길로 나누어 출발했다. 토벌군의 선봉장은 하우돈이었다. 때는 이미 봄도 무르익은 건한 2년 5월 초순. 육수의 강물 위로 한참 핀 복사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강가에 이르러 조조군이 군영을 세우자 이를 살피던 가후가 장수에게 권했다. 조조의 군세가 워낙 크니 그들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성을 바치고 투항하는 게 낫습니다. 장수는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가후에게 조조의 군영으로 가서 항복 의사를 알리도록 했다. 조조가 만나보니 항복 의사를 전하러 온 가후는 언변이 청산유수였다. 사람 욕심이 난 조조는 그를 책사로 삼고 싶어 은근히 떠보았다. 그러자 가후가 차분히 말했다. 저는 지난날 이각을 모시며 천하의 죄를 지은 몸이고 지금은 장수를 모시고 있는데 그분은 제 말을 다 들어주고 제 계책을 다 따라주니 차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이튿날 가후가 장수를 데려오자 조조는 그를 후히 대접한 다음 군사를 이끌고 완성에 들어가 주둔했다. 나머지 군사는 성 밖에 나누어 주둔시키니 군영과 목책이 10여리나 길게 이어졌다. 장수는 조조가 주둔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날마다 조조를 청해 잔치를 베풀었다. 하루는 술에 취해 침소로 들어온 조조가 좌우에 은근히 물었다. 이 성 안엔 기녀가 없다더냐. 조조의 조카인 조한민이 삼촌의 뜻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어제 저녁 제가 관사 옆을 엿보다가 웬 부인을 발견했는데 정말 타고났더군요. 뭐가 말이냐. 아주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그래 누군데. 조조는 조카가 말하는 여인이 누구인 줄 이미 알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시치미를 뗐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동탁의 부하장수였던 장제가 관중의 이름난 미녀였던 추씨를 차지했다는 이야기는 혹 들어본 일이 있으신지요? 오, 그 이야기는 들었지. 곽사의 첩이 출씨 아니었던가. 그렇습니다. 둘은 자매라고 합니다. 아, 그랬구나. 조조는 처음 들은 것처럼 대꾸했다. 장제가 죽는 바람에 추씨는 지금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30이 안 된 젊은 미인이지요. 장제의 조카인 장수가 이 성으로 데려왔다더군요. 과부라니 문제될 것은 없겠다. 내가 가서 좀 데려오너라. 누구 말씀이세요? 그 미인 말이다. 안 될 말씀입니다. 규방에 들어앉은 부인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런 못난 놈. 너 혼자서 안 되면 군사를 데려가서 보쌈이라도 해오면 될 것 아니냐. 그렇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민은 곧 갑옷병사 50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녀를 눈 깜짝할 사이에 군중으로 데려왔다. 기다리던 조조는 그녀가 도착하자 조한민에게 말했다. 부인은 이리로 모시고
너희들은 모두 물러가라. 조한미는 군사들과 함께 물러갔다. 방에 들어온 그녀를 보니 과연 아름다웠다. 목련같이 흰 얼굴에 검은 눈썹을 한 그녀의 눈부신 모습에 조조는 가슴이 설레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의 나이 42세에 아직 남자로서 왕성할 때였다. 아, 이 백옥같이 눈부신 살뜰. 경국지색이란 이런 여인을 두고 이르는 말이었구나. 조조는 눈이 부신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성과 이름이 무엇이오? 소첩은 장제의 처로 추씨라는 성을 쏘옵니다. 부인은 혹 나를 알아보시겠소? 추씨가 대답했다. 승상의 명성을 들은 지는 오래인데 오늘 저녁에야 비로소 우러러 뵙게 되는군요. 검은고를 잘 탄다는 소문도 있던데. 어릴 때 배웠습니다만 변변치는 못합니다. 추씨가 수줍은 듯 희고 가녀린 손으로 입을 가리자 그 모습이 더욱 고혹적으로 보였다. 부인은 어느 때 검은고를 타시오? 기회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외로움이나 있자고 탈 때가 있지요. 외로움이라. 그렇지요. 인간은 누구나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외로운 존재요. 이를테면 15만 대군을 이끌고 온 나도 이렇게 고즈넉한 밤에는 외로움을 느끼죠. 그러니 짝일은 부인이 외로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끄럽군요. 부끄럽긴 무엇이 부끄럽소이까. 내가 장수의 항복을 특별히 받아들인 것도 싫은 부인 때문이었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모두 멸족을 당했을게요. 추씨가 절하며 말했다. 살려주시는 애 감사드려요. 오늘 부인을 만난 것이 천만다행이요. 나와 함께 허도로 가서 여생을 편히 누리는 것이 어떠하오? 추씨도 죽은 장제를 위해 수절할 생각은 없었다. 난세의 미인은 강자의 차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유는 아니요. 다만 나도 사내라는 것만은 알아주시오. 조조의 입이 가까이 다가가자 추씨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부인은 나를 호색하니라 생각하시오. 아니요. 그럼 나를 받아주시겠소? 대답 대신 추씨는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사내를 하는 그녀의 몸이 사내의 입김에 저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조도 떨리는 손길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그날 밤 조조를 받아들여 열정의 시간을 보내고 난 추씨가 조조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이곳은 조카가 다스리는 곳이고 죽은 전 남편의 군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 안에 오래 머무시면 장수도 눈치챌 것이고 또 말하기 좋아하는 선비들이 이러쿵저러쿵 쉽지 않을까 두렵군요. 그럼 내일 성박 군영으로 나갑시다. 다음날 조조는 성 밖으로 자리를 옮겨 추씨와 함께 편히 쉬면서 악내 전이에게 자신들이 묵고 있는 군막을 지키도록 했다. 그가 부르지 않는 한 누구도 군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이로 인해 안팎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조조는 날마다 추씨와 함께 운우의 정을 즐기느라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제3장 본영의 군막 출입을 철통같이 막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새어나갔다. 드디어 장수 집안 사람들도 알게 되어 소문이 귀에 들어가자 장수는 분통을 터뜨리며 길길이 날뛰었다. 조조 이 도적놈이 나를 이렇게까지 욕보인단 말이냐. 그리고는 즉시 가후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자 가후가 조용히 타일렀다.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내일 조조가 군막에서 군무 볼 때를 기다려. 그리고는 바싹 다가앉아 귓속말로 이러저러하게 일을 처리하면 조조를 죽이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계책을 일러주었다. 다음 날 조조가 군막 안에 있을 때 장수는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가서 고했다. 제가 데리고 항복한 병사들 중에 도망치는 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을 승상이 군막 가까이로 옮겨 단속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오. 조조는 별 생각 없이 장수의 요청을 허락했다. 그러자 장수는 즉시 자신의 군사를 이동시킨 뒤 4개의 군영으로 나누어 주둔시켰다. 기일을 정해 거사키로 했으나 무엇보다도 용맹한 전이가 조조를 밤낮으로 호위하고 있는 게 문제였다. 그의 존재가 두려워 아무도 조조에게 접근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장수는 편장 호구아를 불러 이 문제를 상의했다. 전위가 저처럼 군막을 밤낮으로 지키니 조조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데 무슨 묘안이 없겠나? 호구아의 이름에 붙은 오랑캐 호자가 시사하듯이 그는 본래 페르시아 사람이었다. 머리칼이 붉고 언제나 두건을 쓰고 다녔다는 그는 힘이 장사로 500근을 등에 지고 하루에 700리를 걷는다는 기인이었다. 그런 그가 계책까지 내놓았다. 페르시아 출신이었지만 머리가 있었던 것이다. 전이가 두려운 것은 쌍철국 때문입니다. 주공께선 내일 그를 청에다
잔뜩 취해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때 제가 그를 따라온 군사들에 섞여 군막으로 들어가서 그의 쌍철국을 훔쳐내면 그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장수는 매우 기뻐하며 우선 활과 화살, 갑옷 등을 준비하라고 각 군영에 지시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가후를 시켜 전의를 자신들의 군영으로 청해 경중이 술을 대접했다. 날이 저물자 전의는 술에 취해 돌아갔다. 호구하는 대열 속에 섞여 있다가 곧장 본영으로 숨어들었다. 이날 밤도 조조는 군막 안에서 아름다운 추씨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갑자기 군막 밖에서 인기척과 함께 말울음 소리가 들려오자 조조는 수아에게 나가보라고 했다. 잠시 후 수아가 돌아와서 아뢰었다. 장수의 군사가 야경 도는 소리입니다. 이에 조조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경이 되어갈 무렵 갑자기 군영 안에서 고함 소리가 일어났다. 여물을 실은 술에 불이 났다는 보고였다. 조조는 추씨와의 즐거움을 방해받는 것이 싫어 한마디 했다. 좀 시끄럽게 굴지들 마라. 병사들의 실화일 게다. 피로에 꺼진 추씨의 눈이 더 예뻐 보였다. 다시 음심이 동한 조조가 이불을 들치고 추씨를 품으려는 순간 갑자기 화광이 충천하면서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조조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의를 다급히 찾았다. 전의는 어디 있느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때마침 전의는 장수에게 얻어마신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그러다가 잠결에 징소리, 북소리, 고함소리, 사람 죽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쌍철국부터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이미 적군은 영문에 도달해 있었다. 전의는 급히 보병의 허리칼을 빼서 손에 쥐었다. 수많은 기마병이 긴 창을 꼬나든 채 영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전의는 있는 힘을 다해 전진하며 20여 명을 베어 쓰러뜨렸다. 기마병이 물러간 뒤에는 또 보병들이 밀려들었다. 양쪽에 벌려선 창들이 마치 갈대숲 같았다. 갑옷 한 조각도 걸치지 못한 전의는 온몸을 수십 군데나 창에 찔리면서도 혼자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칼날이 이가 빠져 못쓰게 되자 전의는 그 칼을 버리고 2명의 군인을 한 손에 한 명씩 거꾸로 잡고 밀려드는 적을 8, 9명이나 때려 죽였다. 이를 본 적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서 활만 쏘아댔다. 빗발처럼 날아드는 화살 속에서도 전의는 죽기를 각오하고 영문을 지켰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적군은 이미 군영 뒤로 들어와 있었다. 등에 또 한 차례 창에 찔린 전의는 몇 마디 고함을 지르더니 땅이 흥건해질 정도의 피를 쏟고 죽었다. 그가 죽은 뒤에도 한동안은 감히 앞문으로 들어오려는 자가 없었다. 제4장 한편 조조는 전의가 영문을 가로막고 싸우는 동안 재빨리 군영 뒤로 빠져나와 말을 타고 달아났다. 두 발로 뛰어따르는 것은 조한민뿐이었다. 조조는 오른쪽 어깨에 화살 한 대를 맞았고 그가 타고 있던 말은 화살을 3대나 맞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말은 현재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지방 곧 대환의 명마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서도 신속히 달렸다. 줄기차게 달려 육수 물가에 다다랐을 때 옆에서 달려오던 조한민은 적병들의 창칼에 난도질을 당해 어육이 되고 말았다. 조조는 물살을 가르며 말을 몰아 강을 건넌 뒤 간신히 건너편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적병이 쏜 화살이 날아와 정통으로 말의 눈을 맞히는 바람에 말은 그대로 꼬꾸라지고 말았다. 이에 타고 있던 조조 또한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뒤따르던 조조의 맏아들 조항이 말에서 내려 조조를 부축해 일으킨 뒤 자기가 타던 말에 고삐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 말을 타세요. 그러자 조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을 타고 달아났다. 뒤에 남은 맏아들 조항은 적병이 소나기처럼 퍼부은 화살에 맞아 고슴도치처럼 되어 죽었다. 조카에 뒤이어 맏아들이 대신 죽은 덕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조조는 중도에 자신을 찾는 여러 장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완성 동쪽에 위치한 무음성의 거처를 마련하고 여기저기 흩어졌던 패잔병들을 수습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우던 산하의 청주병들이 달려와 땅에 엎드려 절한 뒤 울며 고했다. 우금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예야. 조조가 놀라 소리쳤다. 우리 청주병을 보는 족족 죽이고 있습니다. 조조는 크게 놀랐다. 청주병이란 지난날 조조가 황건적을 토벌할 때 항복한 잔당들 가운데서 쓸만한 자들로 구성한 병사들을 일컫는 호칭이었다. 하후돈 휘하의 청주병은 도적질하던 지난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장수의 군사에게 쫓겨 도망치는 도중에 오히려 농촌의 민가들을 노략질했던 것이다. 이를 목격한 우금은 경노하여 부하들에게 명했다. 청주병은
우리와 같은 승상의 군사들인데 어찌 화족대 짓을 한단 말이냐? 저들을 처단하라. 이에 우금의 군사들이 노략질하는 청주병을 보는 족족 척살하자 여기서 살아난 청주병의 일부가 조조 앞에 달려와 우금이 배반하여 자기들을 죽이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었다. 얼마 후 하우돈, 허저 이전, 악진 등 휘하장수들이 모두 도착하자 조조가 영을 내렸다. 우금이 반란을 일으켰다니 빨리 군사를 정돈하여 막을 준비를 하라. 이에 여러 장수들이 부산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우금도 무음성 부근에 도착하여 진을 치기 시작했다. 마치 장수의 선봉장이 되어 무음성을 공격하려는 것처럼 참호를 파고 군영을 세우고 궁수들을 배치했다. 이처럼 진지구축에 정신이 없는 우금에게 충고하는 부하가 있었다. 이미 청주병이 성에 들어가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이다. 어째 승상께 전후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군영부터 세우십니까? 그러자 우금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변명은 작은 일이고 적의 퇴치는 큰 일이다. 적병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대비를 해두지 않으면 어찌 적을 막아내겠는가. 과연 군영 설치가 끝나자마자 장수의 군사가 두 갈래로 들이닥쳤다. 무음성은 허술했지만 그 옆에 군영까지 설치된 것을 본 장수의 군사들은 주춤했다. 도망치기 급급하던 조조군이 이렇게 군영까지 설치해 놓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우금이 앞장서서 적을 치자 장수는 군사를 급히 후퇴시켰다. 성 안에서 우금의 싸움을 지켜보던 조조의 여러 장수들이 제각기 군사를 이끌고 나가 일제히 공격하니 장수는 크게 패해 달아났다. 조조군은 100렬이나 추격하며 그들을 죽였다. 세력이 급격히 줄어든 장수는 결국 패잔병을 이끌고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러 갔다. 싸움에 이긴 조조는 군사를 거두고 장군들과 책사들을 모두 성 안으로 불러들였다. 우금도 이때 비로소 조조 앞으로 나와 자신이 청주병을 죽인 까닭을 말했다. 민가를 약탈하는 것은 백성들의 믿음을 잃게 하는 일이므로 청주병을 엄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조가 물었다. 그러면 그 사시부터 내게 고할 일이지 군영부터 세운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적이 아군을 곧 추격해올 형세라 그들을 물리치는 일이 더 시급했습니다. 그제야 조조는 의심이 풀렸다. 장군은 그처럼 바쁜 가운데서도 군사를 정돈하고 보루를 다지며 비방을 참고 노고를 견디면서 진 싸움을 뒤집어 이기게 만들었으니 비록 옛날의 명장이라도 어찌 이보다 나았겠는가. 그리고는 즉시 금그릇 한 벌을 상으로 주고 임금께 상주하여 우금을 익수정후에 봉했다. 다음으로는 하우돈을 꾸짖어 군사들을 다스리지 못한 죄를 분명히 했다. 비록 자신의 호색으로 인해 야기된 싸움이었지만 논공행상과 신상필벌을 신속히 처결함으로써 그는 나머지 부하들의 충성심과 기강을 살리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사한 전의를 양지 바른 곳에 안장하고 성대의 제사를 지내 그 넋을 달랬다. 그는 몸소 고글하며 제사를 직접 주관한 뒤에 고개를 돌려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맏아들과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슬픔은 그나마 참을 수 있으나 전의를 생각하면 목 놓아 울지 않고 못 견디겠다. 왜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아들이나 조카 같은 피부치보다도 부하의 죽음을 더 슬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장수들의 감탄과 충성심을 끌어내는 그의 탁월한 연기력 또는 정치적 지도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어느 정도 수습이 되자 그는 다음날 형주의 요충인 완성을 점령한 뒤 군사를 허도로 돌렸다. 조금은 허탈한 개선이었다. 거기다 추씨를 탐하다가 맏아들을 잃게 된 것을 알고 정실부인은 조조에게 의절을 선언하고 훌쩍 친정에 가버렸다. 제5장 한편 조조가 장수와 싸우고 있는 동안 조서를 받들고 서주로 간 왕칙은 여포의 영접을 받고 관청으로 들어갔다. 조서는 여포를 평동장군에 봉하고 특별히 그 인수를 하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승상께서는 여장군을 지극히 경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왕칙이 조조의 서찰을 내밀자 여포는 크게 기뻐했다. 그때 사람이 들어와서 원술이 사자를 보내왔다고 알렸다. 여포가 불러들여 무슨 일로 왔는가 물어보니 사자가 대답했다. 조만간 원공께서 황제 자리에 오르시고 동궁을 세우려 하시므로 속히 동궁비를 회남으로 모셔오라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그 말에 여포는 버럭성을 냈다. 역정놈이 뭐가 어쩌고 어째?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사자를 베어버리고 갇혀있던 원술의 사자 한윤도 밖으로 끌어내어 칼을 씌웠다. 그리고 진등에게 감사의 뜻을 적은 표문을 주어 보내면서
동시에 한윤도 압송하여 왕칙과 함께 허도로 올라가서 사응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조의 서찰에 대한 답장도 주면서 기왕이면 서주목, 곧 서주자사의 정식으로 제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등은 조조를 만나자 여포의 친서를 건네면서 한윤을 허도로 압송해온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윤이란 자는 혼인권으로 여포에게 보내줬던 원술의 가신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평동장군에 봉하신 조정의 윤덕에 감격하여 여포는 원술과의 혼인을 파기하고 승상과의 친교를 굳게 하는 표시로 한윤을 묶어보낸 것입니다. 설명을 들은 조조는 매우 기뻐했다. 그거 아주 잘 되었어. 서로 간의 친교는 여포에게 득이요, 나에게도 큰 기쁨이요. 조조는 특히 여포가 혼사를 거절함으로써 원술과 등을 졌다는 대목을 기뻐하면서 원술의 가신인 한윤을 저작거리로 끌어내 참수하도록 지시했다. 그 후 술자리를 마련하여 진등을 극진히 대접했다. 술잔이 오가는 동안 조조는 진등의 인품을 엿보았고 진등은 조조의 마음을 더듬었다. 술잔이 몇 순배 더 돌아가고 나서 진등은 조조에게 은밀히 이런 말을 했다. 여포는 일이 같은 자입니다. 용감하기는 하지만 지모가 없고 거취가 경박하니 일찌감치 도모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자 조조가 말했다. 나도 여포의 일 같은 야심을 잘 알고 있어. 과연 오래 기르기는 어려운 인물인데 공의 부자가 아니면 그 사정을 살필 수 없으니 공은 마땅히 나를 도와줘야겠소이다. 만일 승상께서 움직이신다면 내 마땅히 내응하리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표문을 올려 진등의 아버지 진규에게는 녹봉 2,000석을 내리고 진등은 광릉태수로 삼았다. 진등이 돌아가려고 작별 인사를 고하자 조조는 진등의 손을 붙들고 말했다. 동쪽 일은 공에게 맡기겠소. 진등은 머리를 끄덕여 승낙하고 서주로 돌아온 뒤 여포를 만났다. 여포가 그간의 사정을 묻자 진등이 대답했다. 아버님은 녹봉을 받으셨고 저는 태수가 되었습니다. 이 말에 여포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너는 내가 부탁한 서주목의 자리는 구하지 않고 너희들 벼슬자리와 녹봉만 구하였다는 것이냐? 내 애비가 조조와 협력하고 원술의 청혼은 거절하라 해서 그리하였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바라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너희 부자만 높고 귀하게 된 걸 보면 결국 너희 부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날 팔아먹은 셈이 아니냐. 불에 못 이겨 칼을 뽑아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진등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장군은 어찌 그리 사리에 박지 못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박지 못하다는 말이냐. 내가 조조에게 여장군을 기르는 것은 호랑이를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라 고기를 배불리 먹이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람을 물거지라 했더니 조조가 웃으며 내 생각은 바로 나는 여장군을 먹이르듯 할 것이요. 여우나 토끼가 있는 동안은 먼저 배불리 먹일 필요가 없소. 배고프게 놔두면 쓸모가 있지만 배가 부르면 날아가 버릴 것이니 말이오 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누가 여우이고 토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조공은 회남의 원술과 강동의 손책과 기주의 원소와 형주의 유표와 입주의 유장과 한중의 장로가 모두 여우이고 토끼라고 하더이다. 그러자 여포가 칼을 던지더니 크게 웃었다. 하하하, 역시 조조가 나를 알아보는군.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이 달려들어와 급보를 아뢰었다. 원술군이 서주로 쳐들어왔습니다. 뭐야? 여포는 대경실색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